자, 51차 시차 시작합니다. 여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의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좀 잘 지낼지, 현재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잘 지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파트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또라이들이 많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다 또라이들만 있어가지고, 여러 갈등 상황들이 많은데 일단 어떤 갈등들이 있는지 보면은, 먼저 러시아와 일본이 북방 4도, 여기 위에, 일본 위에 있는 요 네 개의 섬 가지고 싸우는데, 요걸 쿠릴 열도라고도 합니다. 쿠릴 열도라고 합니다. 요걸 가지고서 싸우고 있죠. 어, 요쪽 지방은 원래 이제, 뭐, 일본 땅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러시아 땅이라고 하기도, 여기 위에가 러시아란 말이에요, 여기가. 일본 땅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러시아 땅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원래 여기 원주민이 있었는데 원래는 일본 애들이 여기 다 내쫓고서 원주민들 내쫓고서 여기서 일본 애들이 얼추 살고는 있었는데 어,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가 일본이 지죠. 일본이 져가지고 러시아가 그 이 사도를 다 뺐습니다. 다 뺏어서 북방 사도 이쪽 지방을 차지해서 지금은 러시아 거예요. 지금은 러시아 건데 일본은 지네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달라고 했지만 푸틴이 뭔 개소리냐. 푸틴이 원래 그 협조해 주기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완전 쌩까고 있어요. 여기 원래 그러니까 이쪽에 아이누족이라고 여기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얘는 일본인도 아니고 러시아인도 아니야. 근데 여기를 원래 아이누족을 내쫓고서 일본 애들이 살고 있다가 나중에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서 빼앗았다가 지금도 이제 러시아 걸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북방 사도 분쟁이 있고 그다음에 센카쿠 열도, 디아오이다오. 이건 러시아 일본이 싸우는 거, 이거는 중국 일본이 싸우는 겁니다. 일본 말로는 센카쿠 열도. 여기 대만 옆에 센카쿠 열도가 있고 중국 말로는 디아오이다오라고 하는 섬입니다. 여기는 청일전쟁 승리로 일본이 먹었던 땅이고, 그랬었는데 일본이 먹기 전에는 대만인들이 살고 있었었고 사실 중국이랑 좀 가까운 섬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무력으로 점령을 했었던 땅이고 나중에 이제 태평양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미국이 먹었다가 영토 정리하면서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에는 이거 원래 일본 거였나 하고 일본한테 주었어. 지금 일본 거야. 그래서 지금 일본 거 이름이 센카쿠 열도야. 근데 이제 중국은 이거 원래 대만 거였다. 대만도 우리 같은 집이니까는 중국한테 줘라 라고 했지만은 일본은 여기 아무도 없는 거 우리가 먹은 거다 라고 주장을 해서 아직까지 싸우고 있죠. 문제는 여기 주변에 석유가 많아서 걔네가 다 달려들고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야우이다우.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분쟁에서 유명한 건 독도 문제가 있죠. 독도 문제. 독도 문제 밑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독도 문제. 우리 신라시대 때부터 이제 여기가 우리랑 관련되는 땅이고, 우산국 밑에 들어오는, 섬이라고 보고 있죠,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 애들이 인정을 안 해, 또라이 새끼들이. 자기네들도 우리나라 영토라고 표시한 지도들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광복 이후에 우리 유엔군이 일본이 뺏어간 지역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당시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에 보면은 여기에 리앙쿠르 섬은 익스클로딩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외한다. 리앙쿠르란 건 여기 독도입니다. 독도를 제외하겠다.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재팬은 오랜만에 영어 보니까 모르겠다. 어쨌든 익스클로딩 제외한다. 리앙쿠르 독도를 제외하겠다. 일본 영토로부터 라고 하는 선언을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에서 썼었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도 독도를 제외한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없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내용을 보면은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관련된 모든 땅을 포기하겠다라는 건데
독도가 없잖아.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은, 야, 우리 그때 독도를 포기한 건 아니야. 울릉도까지만 포기했어. 라고 하는데, 얘네 원래 원문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최종 문서고, 이걸 최종 문서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이제 수정했을 거 아니야, 문서. 계속 이제 작성하고 수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리앙쿠르 섬이 원래 여기 포함되어 있었어요. 리앙쿠르라는 건 독도입니다. 독도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리앙쿠르 섬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원문 원래 이제 초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 건지 빠졌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도 조약을 봐도 아마 독도가 이제 우리 땅이다. 독도가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도 뭐 우리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인 게 분명하지만 다케시마의 나를 만들어서 얘네가 계속 찡찡대고 있죠. 자기네 거라고. 이런 영토 갈등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역사 갈등의 대표적인 것은 중국과 일본하고의 우리나라하고의 갈등이죠. 중국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얘네 민족이 거의 엄청나게 많아. 40몇 개야. 얘네 영토가 넓으니까 요 민족들이 다 독립하려고 하는 애들이 하나둘씩 독립하려고 하는 애들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하나로 통일시키자. 너네 원래부터 우리 역사, 우리 민족이었어. 원래 중국의 메인 민족은 여기 한족입니다. 한족이 메인 민족이지만은 나머지 민족들, 너네들도 원래부터 우리 역사였어. 야, 그래서 조선, 너네도 우리 역사야. 조선인들, 몽골, 니네도 우리 역사야. 카자흐, 니네도 우리야. 우즈벡, 니네도 우리 민족이었어. 원래 다 우리 땅이야. 하는 게 이게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고 하는 미친 이론입니다. 얘네가 독립하면은 땅이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야, 니네 원래 다 우리 민족이었어 라고 하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발해사를 이제 자기네 민족의 역사로 배우는 조선족도 야, 니네도 원래 우리 거였어 라고 하는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걸 2000년대 초반부터 주장을 합니다. 미친놈들이에요. 그래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 막 심하게 하진 않지만, 요즘에는 이제 뭐 문화적으로 자기네 거라고 하고 있죠. 아예 그냥 얘네는 지네 나라 다 중국 거래. 손흥민도 중국 거고, 뭐 김치도 중국 거고, 다 지네 거래. 일본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잘 없죠. 지네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고, 우익 정치인이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여기 전쟁 범죄자들,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었던 전쟁 범죄자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 여기에 가서 참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다만 얘네가 이제 옛날에 고노라고 하는 당시 내각 장관이 사과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얘가 당시 2인자 장관이었었기 때문에 고노가 일본 정부의 사실상 거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얘가 위안부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국가가 주도해서 만든 나쁜 기관이라는 거죠. 감언이설, 강압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소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관원, 국가가 직접 가담했었고, 굉장히 참혹하게 여자들이 생활했었다. 그래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라고 하는 최초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었고, 그 2년 뒤에 무라야마라고 하는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김학순이라고 하는 위안부 여성이 처음으로 위안부 사건을 91년도에나 밝혀요. 처음에는 밝히지 못했었어. 자기들이 가서 성폭행 당하고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가 해방되고 나서 40년이 지나서야 위안부에 대한 실체를 인터뷰를 했었고, 그래서 이때 위안부 문제가 굉장히 뜨거워져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협상을 해가지고 만든 담화가 고노 담화입니다. 고노 담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무라야마 담화였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얘네가 이제 사과하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었고,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도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이기는 합니다. 위안부에 대해서 뭐 국가가 잘못했다 라고 했었는데, 요즘에 이걸 이제 아베라고 하는 새끼랑 걔네 친구들이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
요즘에 와서 갑자기, 요즘에 와서 그런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뭐 교류를 많이 하죠. 우리 교류 많이 하는데 싸우기도 겁나게 많이 싸우죠. 공동 역사 교과서 있습니다. 공동 역사 교과서도 있고 하는데 잘 안 씁니다. 뭐 음악, 영화, 드라마, 서로의 문화 공유를 하기는 씨 중국 새끼들이 맨날 우리 거 공짜로 불법으로 보던데 보니까 교과서에는 그냥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싸우지 말아라 라고 나오는 거지만은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다. 중국, 일본, 러시아. 근데 사실 우리가 주변 나라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편안할 거 아니야. 푸근할 거 아니야. 그래야 푸근할 텐데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쪽 페이지는 요 체크한 내용들 중심으로만 보고, 뒷페이지 우리가 북한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갈 건데 이쪽 페이지는 시험에 내지는 않을 겁니다. 잘못 시험에 냈다가 내가 빨갱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내지는 않을 거고, 북한 역사를 배우고 가는 이유는 어디 갔어? 이 새끼들이 역사를 가르칠 때 왜곡하는 역사를 많이 만들어. 북한 애들이 자기네가 뭐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하고 뭐 그런 식으로 옛날에 삼국시대가 있었고 그거를 발해 신라로 통일된 시대가 있었었죠. 이렇게 고구려가 나중에 발해가 되고 요 밑에 있는 나라들은 신라가 통합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당시 발해 역사책을 고려가 만들진 않았습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만들기는 했지만은 요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만 나왔고 발해에 대한 역사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유득공이 이거를 비판합니다. 마땅히 남북국의 역사책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당시 고려가 삼국사기만 편찬한 것은 나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발해 역사책을 만들지 않은 게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제 북한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울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새끼들이 만약에 나중에 잘못된 왜곡된 역사를 그런 자료를 주장을 하면은 우리가 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 놓는 작업은 필요가 합니다. 근데 이것만 알아도 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3대째 세습하고 있다. 독재 정치라는 거죠. 독재 정치. 독재 정치를 하고 있었고 경제는 개판이다. 이것만 알면 되고 하나씩 좀 상세히 보면은 김일성이 처음 북한을 만들었을 때는 김일성 처음에는 독재가 아니었었어. 처음에는 독재 체제라고 보기는 어려웠었는데 6.25 전쟁을 거치면서 반대파들을 다 죽이고 당시 중국과 소련과 멀어지면서 독자 노선을 추구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김일성이 이제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하게, 그러니까 독재 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었던 사상은 주체 사상이라고 하고 중국과 소련의 공산주의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 북한만의 주체적인 그런 공산주의를 완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우리 북한만의 공산주의를 완성할 때는 이걸 리더하는 수령, 즉 김일성이 필요하다. 리더가 필요하다. 김일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독재 체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게 주체 사상입니다.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고서 이 주체 사상을 공식적으로 헌법화시킵니다. 헌법화시키면서 독재 체제가 강화됩니다. 이때 김일성을 이제 주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거는 김정일은 주석이라고 안 해요. 북한에서 유일하게 주석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김일성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국방위원장 김정일이고 요즘 이제 김정은을 약간 주석급으로, 그러니까 김일성급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김일성 죽은 다음에 김정일이 나와서 권력을 세습하죠. 이때 이제 얘네가 핵미사일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이 당시 김정일이 나왔을 때 소련, 중국이 무너지면서 자기네들도 죽지 않기 위해서 핵미사일을 개발을 하면서 선군 정치, 그러니까 군대가 먼저다. 군대가 먼저다. 옛날에 문재인 아저씨가 사람이 먼저다? 그거 말고 얘는
핵이 먼저다. 군대가 먼저다. 이걸 내세워가지고 북한 사회를 통제시키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고립이 돼서 경제난, 식량난에 빠지고 그랬었습니다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고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거는 김정일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김대중 노무현이 이제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가지고 정상회담을 한 측면이 큽니다. 그러다가 김정은 때는 경제를 강조하기 시작해요. 이전에 자기 아빠인 김정일 때 너무 핵개발로 이제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다 보니까는 핵과 경제를 병진 같은 놈이죠. 같이 이끌어 나가자. 근데 이 핵심은 경제야, 경제. 김정은은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북한의 지도자로서 등장을 했었고, 핵 실험도 자주 하기는 하지만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까지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김정은이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교류를 못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북한의 경제 60년대, 70년대, 60년대는 별거 없고 80년대 때 합병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합자회사법이라고 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고 90년대 때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이 망하니까는 여기에서 낮은 선봉 자유무역 지대를 설치를 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했으나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여기서부터가 이제 김정일입니다. 김정일 때부터는 금강산 남북 경제 교류를 하면서 약간 경제를 약간은 안정시키죠. 그러다가 2002년도 이런저런 금강산 특구 개성공단 이게 다 이제 남한이랑 교류를 하면서 김정일 때 생겼던 성과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 경제 체제를 수용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그냥 그래 얘는 한계 연평도 포격 그리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요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죠. 특히 여기까지가 북한. 중요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너무 중요 표시를 많이 해놨네. 자, 현재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 갈등 대상 지역은 센카쿠 열도. 주체사상 합병법. 김일성은 병진은 김정은, 선구는 김정일. 여기까지 합시다.